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38배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어제보다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일어나야지. 12살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학교 늦는다. 어서 일어나. 순자는 부엌으로 향해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고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자신은 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겼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준호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잠에서 깬 얼굴이 어린아이답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는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엄마, 오늘도 야근해요?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 너는 학원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었고 이목구비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닮지 말았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 얘기를 안 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자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니까. 죽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대한섬유 공장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수백 명의 여성들과 함께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공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루 12시간 그녀는 바늘 끝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준호 어머니 면담 갔다 왔어?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하시더라. 그래, 우리 철수는 맨날 혼나기만 하는데 부럽다, 정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효자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애가 너무 얌전한 거 아냐? 요즘 애들은 개구쟁이여야 정상인데. 미영의 말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정말 얌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거나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대부분 혼자 책을 읽거나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조용한 성격인가 봐.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엄마 왔어. 저녁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었어. 너는? 라면 끓여 먹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앞으로 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살짝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별일 아닌 듯 보였지만 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손에서 기계기름 냄새 나요. 미안해. 씻고 올게. 샤워를 하면서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어깨가 굽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준호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가려면 아직 몇 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옆방에서 준호의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공부하는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작은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철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 감춰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준호 우산은 챙겼는데 자신 것은 깜빡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게들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의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순자는 오후 2시 재봉틀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지만 어지러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는 순간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아들은 의젓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어요? 순자는 입을 움직이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몸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지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공장 일은 당연히 그만둬야 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엄마. 준호가 순자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회사 다니면서 엄마 간병도 할 수 있어요.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침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화장실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바도 설치했습니다.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든 걸 챙겨드릴게요. 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순자를 씻겨주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여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효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순자 씨가 아들 복이 많으시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활치료 안 가는 게 어때요? 왜? 날씨도 춥고 몸살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아들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빠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미영 아줌마가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시던?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뒀어요. 순자는 미영과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핸드폰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도 친구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나중에요. 지금은 쉬는 게 중요해요. 준호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야, 술 마셨어? 조금요. 회사 일이 힘들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색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요. 엄마는 저밖에 없잖아요. 순자는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이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엄마만 돌볼 거야?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왜? 엄마가 있는데 왜 다른 여자가 필요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20살 청년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제 인생은 엄마예요. 준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진지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그날부터 준호는 더욱 순자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전화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TV도 준호가 허락하는 프로그램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답답해. 참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준호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화장실. 혼자 가면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준호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파. 죄송해요. 하지만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때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출근한 사이에 순자는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언제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쉬었어. 전화기 찾으셨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치운 거야? 네. 엄마한테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해?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준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순자는 그 빛 속에서 절망적인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불안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준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